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예배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고 일 때문에 여러 번 와서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이웃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평화와 신학이라고 하는 영구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와 신학은 세길교회, 한백교회, 그리고 향림교회, 천안살림교회 네 교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영구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2018년 4월 27일 이제 모두에게 좀 가슴 벅찬 경험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 저희가 신학적 영감을 많이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보다 사회가 이제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보다 이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이 신학자들만의 담론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담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 그리고 타자의 평화체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체제,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하는 그런 평화 담론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14포럼, 5번의 포럼을 했고 최근에 전쟁 너머 평화라고 하는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2기에는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평화로우신가요? 예, 많이 평화롭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옆에 그 향림교회에서 전쟁 너머 평화 이제 북토크를 했어요. 그리고 토론자로 이 네개교회 평신도들이 다 전원 평신도들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그 연구자들이 이제 응답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백교회 한 청년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이 정해진 시한에 원고 토론문을 보내주지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한백교회 목사님께 토론문을 좀 재촉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토론자가 당시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서희초 선생님의 그 죽음으로 이제 모든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부서져 있을 때고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 토론문 압박하지 말자, 만약에 안 되면 토론문 없이라도 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다행히 그 당일 그 행사 당일 아침에 원고를 보내주셔가지고 급하게 자료집에 넣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토론문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후위기, AI로 인한 인간 노동의 무용화, 인간지능 양극화, 전쟁, 총기사고, 아사, 나날이 줄어드는 출생률, 갑질, 군대에서 죽은 청년, 학교에서 죽음을 택한 교사, 일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홀로 남겨지는 노인, 존재 가치의 증명을 위해 일찌감치 경쟁에 던져지는 아이들, 무엇에 대항하여 싸워야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 지켜낼 수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우리 시대의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평화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무척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평화로우신가요? 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아마 많은 분이 이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세상이, 사회가 평화롭지 못해서겠죠. 세상의 평화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여러 원인 중에 그동안 제가 특별히 주목하며 탐구해 온 것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란 역사학자 도미닉 라카프라가 강조해서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요. 어떤 과거의 사건과 직접 체험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단적으로 유전되듯이 이어지는 트라우마를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뉴욕의 정신의학자 레이첼 에후다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피해자들의 자녀가 그 부모가 이 홀로코스트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자녀들에게는 숨기고 미국으로 이민해서 숨기고 살아가는데도 그
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 생존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비슷한 형태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사적 트라우마는 심리적,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유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 트라우마, 한국인에게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는 분단과 전쟁일 겁니다. 영성가인 토머스 모트는 1948년에 출판한 명상의 시에서 현대 국가들의 사회 정치사를 이해하려면, 현대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지옥을 연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에게 20세기 초중반은 지옥과 같은 극단적 폭력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머튼이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지옥을 이해하려면 한국 전쟁을 연구하라라고 덧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빨치산 토벌 때 구연대 연락장교로서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리영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1951년 초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종교가 상상하는 지옥을, 문학이 상상하는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게 할 만큼 한국전쟁은 잔인하고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 같은 한반도의 트라우마 발생 장소가 군인들이 싸우는 전선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전방의 전선에서 대결하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후방 마을의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충돌과 학살이 발생한 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같은 마을의 민간인 이웃끼리, 심지어 친족과 가족끼리 서로 증오하고 죽인 작은 전쟁들, 마을에서의 작은 전쟁들의 총칭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서의 전쟁들을 들여다본 사회학자 박찬승 선생님이 이렇게 무겁게 묻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마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에서 벌어진 좌우익 간의 학살은 불과 두세 달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일은 60년이 다 되도록 마을을 붙잡아 두고 있다. 이들 마을은 전쟁의 그림자로부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전쟁을 겪은 당사자들이 세상을 뜨면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 그 그림자가 대물림 되지는 않을까? 이 민간인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 민간인 사이의 상호 학살과 그로 인한 전쟁 그림자의 대물림은 70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응시해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의 가장 깊은 어둠일 겁니다. 제가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 고통의 봄날 이후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는 물음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왜 대중의 공감과 지지만이 아니라 모욕과 혐오도 받았는가입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이 세월호 참사가 한국인에게 한국전쟁과 맞먹는 상흔을 남긴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전쟁의 참상만큼이나 끔찍하다는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공감과 연민의 짧은 봄이 지나가고 2014년 여름부터 시작된 정부, 여당, 언론, 교회, 우익 집단의 전방위적 유가족 혐오와 공격을 고통스럽게 목격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이들의 성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혜신 선생님의 통찰을 세월호 이후의 사회적 상황이 전쟁의 상황과 같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안의 타자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 희생자에 대한 공격은 생존주의, 경쟁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의 비인간적인 반응일 텐데 그러한 비인간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치 원리와 규율을 IMF 모범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공포의 덩어리로, 두려움의 덩어리로 박혀있던 역사적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즉 전쟁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살 길부터 찾아야 하고 홀로 생존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소용되는 물질, 돈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남과 경쟁하거나 남의 공경을, 고통을, 어려움을 모른 척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국인에게 내면화시켰고 그것이 한국 전쟁과 맞먹는 상흔의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우리의 공감 능력을 마비시켰던 것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학자 박명림은 최고 수준의 폭력이 강제한 생사투쟁, 완승완패 추구의 전쟁 체험은 남과 북 각각에게 전체 우선주의와 함께 타협과 공존의 사회 질서 및 사유 체계를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그는 전쟁 속의 삶이 전쟁 같은 삶으로, 전쟁 속의 삶이 전쟁 같은 삶으로 전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전쟁이 일상이었던 세대의 트라우마가 일상이 전쟁인 세대의 전후 세대의 트라우마로 전이 또는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전쟁 같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한국 전쟁이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작은 전쟁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습니다. 마을에서의 학살은 대부분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면 거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리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을 잔인한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학자 박찬승은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이전부터 축적되어 쌓여온 다양한 갈등, 예를 들면 신분, 계급, 그리고 친족, 마을 간의 갈등, 종교적, 이념적 갈등들이 국가 권력의 마을 개입으로 폭력화되면서 발생한 내전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에 조종당한 가해자들은 그들이 죽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빨갱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954년 5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멈춘 지 불과 1년 만에 출판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폭력을 부추기는지를 신랄하게 묘사합니다. 도농민위원회에서 나온 캡슨 사내가 게털 오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 창의성을 발휘하시오. 그리고 반동 지주들을 죽이러 갈 때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을 반반씩 섞어서 데려가라고 알려줍니다. 반반씩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의 반동 지주들을 더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전쟁들의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서로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같은 마을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고발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이의 학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쟁 세대만이 아니라 전후 세대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체험담 연구를 해온 신동훈 교수는 전쟁 체험자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구술 작업을 토대로 전쟁 시기의 현실 인식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내가 살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힘을 기르고 백을 가져서 억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 시기의 현실인식, 전쟁 때의 인생이란 삶이란 사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믿었던 현실인식이 너무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동훈은 이처럼 전쟁 과정에서 체화된 신념은 세상을 산다는 일이 하나의 전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인에게 내면화시켰다고 합니다. 한동안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떠돌았죠. 헬조선에서 한국 사회에서 위력을 떨쳤던 각자 도생의 개인주의, 경쟁적인 생존주의, 상호 불신과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은 한국 전쟁의 집단적 지옥 경험에서 생긴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 당시에 남과 북은 각각 서로에게 가해자면서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카인이면서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남과 북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남았고 정전 후, 종전이 아니라 정전 후의 남과 북은 전쟁 시기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념화함으로써 유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당사자들의 가해자성은 부정되고 오직 피해자성만 부각되었습니다. 학살당하고 파괴당한 사건만 기억하고 학살하고 파괴한 사건은 망각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이후 남한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빨갱이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국군이나 우익 세력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빨갱이였음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심지어 전쟁 폭력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의 신념을 내면화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살아남은 제주 청년들이 해병대에 대거 자원 입대했고 영남 지역의 피해 학살자 가족이 반공 정치 세력을 지지해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과 자기 부정의 대가로 얻는 것은 생존일 뿐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전쟁 트라우마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와 원한으로 내면화되었습니다. 국가폭력은 학살 피해자의 자기 부정만이 아니라 자기 분열, 내면의 자기 분열도 강요했습니다. 사회학자 김동춘은 부모나 형이 실제로 좌익 활동을 했다가 학살당한 사람들은 아예 유족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나타나더라도 자신을 순수한 양민이라고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 유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한 해는 좌익 혐의가 있다고 의심당해온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유족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기 부정과 자기 분열은 민간인 피해 학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상흔이며 증거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도미닉 라카프라가 강조한 것처럼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몸과 마음에도 상흔으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결코 잊힐 수 없는 극단적 폭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간 학살은 한국인의 집단 영혼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사실상 섬나라가 되어버린 남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한 마을 한 도시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남한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교통 경로는 비행기와 배밖에 없잖아요. 이 북쪽이 휴전선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는 섬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한 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 고립된 섬에서 화해와 치유 없이 공존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빨갱이를 죽였을 뿐이라면서 죄의식을 지워버렸고 피해자는 생존을 위해서 가해자의 신념을 내면화한 채 수치심 속에서 수십 년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깊은 골짜기 속에 비행장 활주로 밑에 묻혀있던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리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 노먼 도이지는 심리치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유령을 조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는 여수와 순천과 제주와 거창과 노근리와 신천에서 한반도 전역의 무수한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유령을 애도하고 그 유령을 조상으로 바꾸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빨갱이나 반동이 아니라 순수한 양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 모든 사람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유령에서 조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야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쟁에서 죽은 모든 조상을 애도하는 화해와 치유의 통합 서사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애월읍 하귀리에는 영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모원에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이들을 받드는 위국절사 영향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죽어간 이들과 4.3 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대에 희생된 군인과 경찰의 영혼을 기리는 호국영령 충의비,
그리고 남한 군경과 서북 청년단 등 토벌대의 손에 죽임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4.3 희생자 위령비가 새 위령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중 무장대에 의한 군경, 군인 경찰 희생자와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를 한 곳에서 기리는 것은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모원의 비석들과 제단은 평등한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령단 양옆에 군경 희생자 충의비와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크기의 검은 비석과 동일한 석질의 받침돌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위령비가 더 높다 낮다, 더 크다 작다 다투거나 서운해하지 않도록 평등한 좌우 대칭을 세심히 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의 중심점이 바로 위령단인데, 이 위령단은 위국절사, 호국영령, 4.3 희생자를 위한 위령단 3개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세 위령비와 한 위령단,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추모하고 기리는 위령단이 하나만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든 하귀리에서 죽어간 모든 죽은 자를 하나의 똑같은 조상으로 모시면서 한 제단에서 위령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평등한 대칭의 영모원의 희생자 위령비 뒷면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손을 잡으라.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는 서로 손을 잡으라.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국군의 피로 기본복이 되었던 북녘당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당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셨는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꾸신 꿈이 마치 제주도 하귀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모든 죽은 자를 위한 애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탈분단, 탈냉전의 복음이 아닐까요? 때로는 사회가 교회보다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사회의 선한 이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복음을 겸손히 경청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분단과 전쟁 트라우마를 알아차리고 극복하여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를 애도할 마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